y'all in Burrowhead. Yeah, baby. Let that sink in your mind. We'll see y'all in Burrowhead.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챔피언십 프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 lot of Cincinnati Bengals fans are calling it Burrowhead instead of Arrowhead. Burrowhead. Whoa. Yeah, The that disrespect to one, Arrowhead continues. They're throwing a lot of bulletin board material out there, man. 지난 2년간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칩스 그리고 조 버로우가 이끄는 벵갈스는 모두 3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모두 벵갈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에도 벵갈스는 27대 24로 칩스를 꺾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기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또 한번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저번 주 칩스는 잭슨빌과의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떠한 점들을 노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칩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함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이 스패그 코치가 이끄는 칩스의 디펜스는 그동안 굉장히 펑키한 디펜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작년까지 이 팀의 핵심 선수였던 올프로 퍼스트 세이프티 출신인 이 타이런 매튜라는 세이프티이자 이 플레이메이커가 있었을 때 칩스는 이 타이런 매튜의 가장 큰 강점, 타이런 매튜는 정말 필드 전곳을 누빌 수 있으면서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서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들을 보이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변칙적이고 창의적인 디펜스를 선보여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슈퍼볼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지만 2021년 이들은 디펜스가 분명히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장단점이 공존했던 디펜스였죠. 일단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변칙성과 창의성이라는 뜻은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스냅 전과 스냅 후에 커버리지 상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디시전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상대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들을 불러오면서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커버리지 상의 스냅 후의 변화는 이 디펜시브 백들에게 결국 레버리지 상의 문제를 노출시켜요. 또한 본인들의 이 베이스 스킴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이러한 보수적인 성격이 아닌 항상 공격성과 이러한 변칙성을 띈다면 일부 쿼터백 또는 일부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한테 디펜스가 굉장히 단조롭고 오히려 예측 가능해진다는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2021년도 캔자스 시티 칩스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실점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들의 디펜스 컬러를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그 버튼을 누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FA에서 타이런 매튜를 잡지 않았고 대신 저스틴 리드라는 세이프티를 영입하면서 그동안 이들이 추구해왔던 이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세이프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러한 세이프티를 이들은 데려오면서 좀 더 지속적인 디펜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전에도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이전처럼 화려하게 투 하이 커버리지를 디스가이스를 하고 굉장히 인버티드 투 다양한 그러한 컨셉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커버 2, 커버 5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안정성을 어떻게 추구하는 그러한 디펜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들의 코너백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기를 뛰고 있는 코너백들은 3명이나 루키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칩스는 분명 이 루키 코너백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코너백들을 결국 도와주고 이들의 약점을 가려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세이프티를 깊게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커버2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커버리지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이 칩스의 디펜스상의 구조 때문에 결국 런 디펜스에 대한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 뭐 잭슨빌을 상대할 때도 캔자스 시티 칩스는 무려 7.3 평균 러싱 야드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벵갈스와의 정규 시즌 매치업에서도 4.9 평균 러싱 야드, 그리고 뭐 조믹슨한테 100 러싱 야드를 허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딜레마가 저는 탄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상대를 만날 때 우리가 과연 러싱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패싱 디펜스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모두가 알다시피 신시내티 벵갈스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리시빙 옵션, 뭐 자말 체이스, 타일러 보이드, 뭐 티 히긴스, 거기다 뭐 운동 능력이 있는 뭐 타이트 엔드, 뭐 헤이든 얼스까지, 그리고 뭐 조믹슨이나 뭐 사마저 피라인, 굉장히 뛰어난 리시빙 옵션과 쿼터백, 그 조 버로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패싱 게임은 단지 뭐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뭐 딥볼, 뭐 인터미디에 패스, 뭐 다운필드 패싱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숏 에리아, 뭐 인터미디에 에리아, 뭐 딥 에리아, 필드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 이들의 피지컬함과 이들의 높이를 통한 1대1의 리시빙 능력은 리그 탑 수준이에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2021년 이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특히 자말 체이스라는 리시버에게 12번의 타겟 중에 11개의 캐치를 허용하였고 266야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 칩스가 배웠던 것은 신시내티 벵갈스 그리고 자말 체이스를 상대로 맨 커버리지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이러한 교훈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칩스 디펜스의 초점은 저는 자말 체이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디펜스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어쨌든 변칙성이라는 디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자말 체이스나 벵갈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1대1 상황을 둘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코너백을 믿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잘 설계를 해느냐의 싸움이겠죠. 칩스는 정규 시즌에서도 벵갈스를 상대로 블리츠를 몇 번 선보였어요. 그리고 자말 체이스와 본인들의 코너백, 뭐 트렌트 맥더피가 주로 커버를 했는데, 이 맥더피라는 루키 코너백에게 자말 체이스를 1대1로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맥더피는 좋은 커버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하였고, 칩스의 디펜스가 이 블리츠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간 점도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 결과를 살펴보자면 벵갈스가 그냥 너무나도 많은 공격 옵션이 있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말 체이스가 1대1이 되더라도, 그리고 자말 체이스가 이 혼자 X 리시버의 사이드에 있으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주로 이 커버 6, 자말 체이스가 있을 때는 이 코너백은 커버 2 포지션, 그리고 세이프티는 자말 체이스만을 따라가면서 사실상의 더블 커버리지를 유도하는 이 커버 6를 펼쳤는데, 조 버로우는 이 자말 체이스가 있든 뭐 자말 체이스가 뭐 누구와 함께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항상 최선의 결과물을 만드는 쿼터백이요. 칩스가 뭐 1대1 상황에 자말 체이스를 배치를 하든 또는 더블 커버리지를 자말 체이스에게 붙이든, 조버로우는 뭐 그냥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오픈된 필드에 공을 던질 거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매치업에 공을 던질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즉
칩스의 디펜스는 물론 자말 체이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선수의 활약을 최대한 줄여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신시내티 벵갈스는 자말 체이스가 이번 경기 뭐 캐치를 몇 개 따내지 못한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일단 너무나도 뛰어나고 지금 조 버로우의 이러한 프로세싱, 이러한 경기 매니지먼트 그리고 본인의 이 디펜스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말 체이스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 자말 체이스나 뭐 티 히긴스나 이 벵갈스의 리시버들을 칩스가 경계하면서 만약 또 한 번의 세이프티를 깊게 배치하게 된다면 코너백이나 뭐 세이프티가 리시버에게 멀어지면 신시내티 벵갈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조 믹슨, 사마즈 피라인 본인들의 런닝백에게 공을 건네줄 것이고 꾸준히 5야드와 7야드를 전진해 낼 것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5야드, 7야드를 따내고 들어가는 세컨드 다운의 조 버로우의 경기 조율 능력은 현재 미친 수준입니다. 폼이. 저번주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신시내티 벵갈스는 굉장히 성공적인 런게임을 선보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빌스는 벵갈스를 상대로 똑같이 당연히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니켈 패키지를 고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요. 벵갈스는 5.0의 평균 러싱 야드를 기록하였고 이는 사실상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벵갈스는 주로 11 퍼스넬, 왜냐면 본인들이 리시버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11 퍼스넬을 사용하고 그리고 2x2 이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벵갈스의 오펜스는 결국 박스를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상황에서의 런게임을 추구해요. 뭐 때때로 2명의 타이트엔드를 배치하긴 하지만 벵갈스의 강점은 어쨌든 리시버진에 있고 이들의 리시버들에 대한 패싱 게임의 위협으로 상대를 더욱더 깊게 배치하게 만들고 박스를 더욱더 가볍게 만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가벼운 상황에서의 러싱, 이것이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의 무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상대 디펜스가 박스를 좀 가볍게 두거나 투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거나 또는 벵갈스의 이러한 리시버들의 모션을 통한 활용으로 미스매치업을 만약 이뤄낸다면 러싱을 벵갈스는 자신있게 택하면서 이를 굉장히 쉽게 5야드, 뭐 7야드, 8야드 효율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런게임에 대한 스트레스는 경기 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런 디펜스를 막기 위해서 뭐 원아이 커버리지를 취한다. 그러면 결국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를 1대1 상황에서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칩스는 분명 이 루키 코너백들, 시즌 후반에 이 코너백들이 1대1 상황에서의 페널티 문제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린 루키 코너백들을 과연 이 벵갈스의 뛰어난 리시버들과 경합을 시킬까?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뭐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에서도 텍산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도 칩스의 코너백들, 이 디펜시브 백진들은 페널티를 남발했어요. 사실상. 그렇다면 벵갈스를 상대로 과연 이 매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고요. 결국 칩스의 디펜스가 과연 런 디펜스냐 이 패싱 디펜스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경기의 전반적인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팀들은 벵갈스를 상대로 뭐 태클링이 뛰어난 뭐 슬락 코너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뭐 럼블리츠를 자주 선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신있게 뭐 원하이 커버리지를 꺼내 든다. 또는 러싱은 우리 안 막는다. 우린 그냥 패싱만 막는다. 이렇게 집중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팀들은 분명 벵갈스라는 팀들을 상대로 반응을 해왔고 칩스 또한 특정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선택 자체가 현재로서는 구조상으로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저는 칩스의 디펜스가 벵갈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그리고 지금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의 퍼포먼스는 상수예요. 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냥 물 흐르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매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칩스라는 팀의 경기 방향성, 결국 경기 플랜은 디펜스보다는 저는 오펜스에 있지 않나 싶어요.
칩스가 유도해야 할 경기의 방향은 경기의 첫 흐름 자체를 본인 쪽으로 유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들의 오펜스가 빠른 득점, 빠른 리드를 통해서 벵갈스가 이 러싱 게임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른 득점과 리드, 그러나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현재 이것을 이뤄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 MVP 쿼터백인 이 마홈스가 부상을 저번 주에 겪었다는 사실, 이 하이앵클 부상을 당한 패트릭 마홈스는 솔직히 말해서 단 한 주만으로 온전하게 뭐 100% 컨디션으로 경기를 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는 디펜스가 리그 최고의 이 윅투윅 디펜시브 게임 플래너를 가진 아나루모 코치의 벵갈스예요. 이 아나루모 코치는 뭐 발 하나가 없는 이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분명히 치밀한 전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마홈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경기가 솔직히 예상이 됩니다. 저번 주 칩스는 이 마홈스의 부상 전후로 오펜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리그의 뭐 31개 팀 모든 팀이 다 그러겠지만 쿼터백이 사실 부상을 당하고 제 컨디션이지 못한다면 오펜스는 결국 런게임을 통한 전진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면 패스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마홈스의 부상 전에 칩스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패싱 게임을 이어갔었지만 부상 후 이 패스의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칩스는 결국 런게임 위주의 오펜스를 펼치게 되었어요. 물론 이 런게임은 통했어요. 왜냐면 칩스는 현재 런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 되어버린 팀이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해왔던 캔자스시티 칩스 오펜스의 문제점, 부족한 점, 그리고 앤드리드 감독의 유일한 약점,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 런게임과 패스게임에 대한 밸런스예요. 그리고 이 런게임에 대한 부족함으로 생기는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비록 이들이 득점을 거두고 뭐 고득점을 거둔다 하더라도 결국 전반적인 게임 자체를 본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점, 앤드리드 감독의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이나 그리고 초창기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시절이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이 점은 결국 이들이 너무나도 패싱 게임을 선호하고 이 밸런스, 런과 패스에 대한 밸런스를 경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칩스는 뭐 벅스와의 그런 슈퍼볼 매치업 이후로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가 펼쳤을 때 런게임을 침착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분명히 깨달았고, 결국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이자 스피드스터인 이 타이릭 힐이라는 리그 최고의 딥 스렛을 내보낸 이후 올해 캔자스시티 칩스는 자연스럽게 런게임에 대해서 더욱더 본인들만의 색깔을 찾게 되었고, 또 뭐 루키 런닝백인 뭐 파셰코는 뛰어난 활약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오펜스에 대해서 더욱더 런 스킴에 대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고, 특히 새롭게 재편된 이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은 수준급의 러싱 블락을 보여주는 그룹이에요. 이 태클들도 패싱 블락보다는 좀 더 러싱 블락에 뛰어난 선수들이죠. 결국 리드 감독의 어쨌든 좋은 런 디자인까지 합쳐져서 올해 캔자스시티 칩스는 굉장히 훌륭한 런 게임을 시즌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뭐 백업 쿼터백이 나오든 뭐 마홈스가 부상을 당하든 이들의 런게임은 분명히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런게임만으로 칩스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 플레이를 떠나서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칩스는 벵갈스가 득점을 하는 만큼 그 이상의 득점이 필요해요. 그 플레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는 분명 잭슨빌 제규어스와는 달라요. 잭슨빌 제규어스는 굉장히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칩스가 보여주는 것에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벵갈스의 디펜스나 이 팀 자체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에요. 칩스가 보여주려는 계획한 이 계획들을
망쳐놓으려 할 것이고, 그리고 마홈스가 상태가 좋지 않다, 칩스가 런게임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려 한다, 그러면 벵갈스는 본인들이 뭐 아무리 패싱 게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런을 막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패트릭 마홈스에게 계속해서 공을 던지게 유도할 것이고, 특히 딥볼을 던지게 유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덫과 장치들을 준비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벵갈스의 런 디펜스, 그리고 칩스의 러싱 오펜스에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벵갈스는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이 팀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 스플릿 세이프티 운영을 통해서 한 명의 세이프티를 스냅 후에 내리면서, 이 빌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스냅 후의 변화를 굉장히 잘 추구하는 디펜스예요. 이것이 저는 런 디펜스에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칩스가 만약 벵갈스가 투 하이 커버리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것을 믿고 런 게임을 펼치기에는 벵갈스는 너무나도 변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칩스가 패싱 게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벵갈스의 디펜스는 좀 더 러싱과 패싱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한 포스트 스냅 무브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또 벵갈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D라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인 DJ 리더가 보여주는 그런 파괴력, 그리고 트레이 핸드릭슨이나 샘 허버드나 이들의 엣지 러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세이프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제시 베이츠나 본 벨 모두 이 박스에서도 좋은 태클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칩스는 결국 런 게임에 있어서 헤비 퍼스널을 추구하는 팀이에요. 현재는 2명의 타이트엔드 혹은 3명의 타이트엔드를 필드 위에 올리면서 상대 디펜스가 이 타이트엔드들을 보고 어떤 패키지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반응을 해요. 만약 타이트엔드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칩스는 이 상황에서의 패싱 게임을 즐기는 팀이에요.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는 이 선수는 우리가 타이트엔드로 봐야 할까 아니면 리시버로 봐야 할까라는 물음을 끝없이 던져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디펜스는 결국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야 되나 아니면 니켈 패키지를 그냥 고집해야 되나 이러한 딜레마를 겪게 돼요. 그런데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디펜스는 그나마 이 부분에서 다른 팀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3명의 세이프티 덱슨 힐이나, 그리고 만약 트레 플라워스가 좀 부상해서 회복이 된다면 이 플라워스 기용을 통해서 타이트엔드들의 특화된 그런 디펜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슬락 코너백인 마이크 힐튼이라는 코너백은 어쨌든 태클링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슬락 코너백이에요. 그만큼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단순한 런 게임을 추구하기보다는 어쨌든 칩스는 패싱 게임에서의 그러한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야만 런 게임에서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 이 칩스 오펜스에 있어서 사실 패스든 런이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잭슨빌 제규어스의 블리츠 콜드를 완벽하게 막아냈던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릭 맥키넌 런닝백의 이 블리츠 픽업, 패싱 블락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했었는데, 캔자스시티 칩스는 패트릭 마홈스가 블리츠를 대비하여서 완벽한 프로텍션 콜드를 만들어냈었고, 선수들은 그것을 잘 실행을 했어요. 결국 블리츠를 통해서 마홈스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는 무산이 되었었고, 마홈스는 오히려 블리츠 상황을 즐기고 활용하면서 상대 디펜스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벵갈스와 잭슨빌은 달라요. 아나루모 코치는 정말 뛰어나고 마홈스를 상대로 스냅 직후까지 속이기 위한 전략들을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조시 알렌을 상대로도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 스냅 후에 커버리지 변화를 너무나도 많이 주었으니까요. 이처럼 마홈스를 상대로,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를 상대로 벵갈스는 분명 많은 변칙성들을 가져올 것인데, 그러면 과연 칩스는 어떻게 패싱 게임을 이어가야 할까? 올 시즌 칩스의 패싱 게임은 당연하게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타이릭 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는 딥볼에 대한 시도 자체가 줄었고 그 파괴력과 폭발력 자체도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는 줄게 되었어요. 대신 더 많은 타이트 핸드들을 활용하고 또 피지컬한 블락킹에 능한 이 리시버들을 통해서 런 게임을 추구하고 그리고 언밸런스드 포메이션, 그 언밸런스드 퍼스널들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기 시작을 했어요. 2명의 타이트핸드, 3명의 타이트핸드, 뭐 번치 포메이션, 더블 윙 포메이션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타이트핸드들을 활용한 옵션 컨셉, 쿼터백이 패트릭 마홈스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의 그러한 선택지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즉 선수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한 오펜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뭐 쇼패스나 뭐 런게임만을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이 뭐 저스틴 왓슨이나 또 MVS나 이 리시버들을 통해서 딥볼 스페셜리스트 리시버들을 통해서 딥볼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정규 시즌에도 패트릭 마홈스는 이 MVS한테 딥볼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이들의 오펜스는 어쨌든 밸런스를 더욱더 추구하는데 노력을 행했습니다. 패트릭 마홈스가 만약 부상이더라도 저는 칩스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 퀵 패싱 게임, 뭐 런 게임과 뭐 스크린 게임, 그리고 타이트 핸드들을 활용한 퀵 패싱 게임, 그리고 뭐 썰드 다운이나 이런 상황에서 주주 스미스와 뭐 트래비스 켈시의 그런 확실한 캐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벵갈스를 상대로 전진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들에게 의문인 점은 패트릭 마홈스가 과연 30야드, 40야드의 딥볼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예요.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벵갈스 디펜스의 입장에서 칩스의 딥패싱 게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면 결국 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트래비스 켈시예요.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는 칩스 오펜스의 핵심 선수이자 벵갈스 디펜스가 계속해서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미스매치업 요소예요. 칩스가 만약 이 부상을 입은 마홈스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퀵 패싱 게임을 이어갈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속에서 더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 기반의 플레이들을 만들어낼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벵갈스는 뭐 잭슨빌과 다르게 좀 더 좋은 태클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칩스의 리시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피지컬한 매치업을 해야만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칩스에게 있어서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있어서 썰드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 가장 믿을만한 타겟은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트래비스 켈시를 과연 칩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벵갈스가 이 선수를 잘 막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번 주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 버팔로 빌스의 넘버원 리시버이죠. 이 스테판 딕스를 상대로 전형적인 더블 커버리지, 뭐 브레킷 커버리지를 펼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뭐 커버 6 그리고 일종의 뭐 커버 3를 통해서 코너백이 이 스테판 딕스를 마주했을 때 이 해머 포지션, 즉 버티컬까지 라우트를 따라가진 않지만 이 언더니스까지 스테판 딕스를 커버를 하고 세이프티 한 명은 온전히 이 스테판 딕스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디펜스 전략을 통해서 사실상의 더블 커버리지를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테판 딕스와 조시 알렌은 별다른 캐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스테판 딕스는 뭐 경기 중반에 뭐 자기는 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죠. 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결국 이러한 전략들을 신시내티 벵갈스는 트래비스 켈시에게도 가져올 것이에요. 트래비스 켈시가 활약하지 못한 요소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고 이 선수를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든 이 선수를 라인 선상에서 hit을 해내면서 릴리즈 타이밍 자체를 뭐 줄이든 느리게 만들든 어떻게든 그것을 유도해낼 것입니다. 결국 앤디 리드 감독이 이 트래비스 켈시를 어떻게 풀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준비를 이들이 해오냐, 그리고 마홈스가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이 켈시와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칩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트릭 마홈스의 상태예요. 패트릭 마홈스가 만들어내는 뭐 수많은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 그리고 뭐 그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뭐 붓 액션 플레이들, 이것을 대체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뭐 체드 헤니가 나오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앤디 리드 감독이 천재고 뭐 트래비스 켈시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뭐 오펜시브 라인을 잘 지켜주어도 마홈스가 뛰지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칩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런게임을 하자, 런게임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자 라고 하기에는 신시내티 벵갈스는 굉장히 빠르고 빅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거둘 것이고, 칩스가 원하는 이 경기의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게 먼저 치고 나갈 것이에요. 즉 칩스의 이 경기는 마홈스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마홈스가 어쨌든 최근 올라오는 연습 경기 영상처럼 조금 뛰어다닐 수 있는 이 모빌리티를 선보일 수 있는 단계로 회복을 한다면 칩스의 오펜스의 폭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벵갈스의 디펜스가 뭐 준비해야 하고 우려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반면 패트릭 마홈스의 이 모빌리티가 저하되고 정말 포켓 안에서만 플레이를 펼쳐야 된다면 벵갈스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는 분명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벵갈스를 상대로 3연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3경기 모두 3점 차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규 시즌 경기도 뭐 트래비스 켈시가 펌블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뭐 칩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었고요. 그만큼 박빙인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승자는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칩스에겐 이 패트릭 마홈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기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칩스가 아닌 이번에 벵갈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it about that Bengals offense that maybe impresses you the most? You played them a few times. Okay. 신시내티 벵갈스는 지난주 이 버팔로 빌스와의 와일드카드 라운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쳐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규 시즌 그냥 올 시즌을 통틀어서 오펜스와 디펜스 그리고 스페셜팀은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고, 그 경기에 대한 결과로 결국 2년 연속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을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은 이 팀은 큰 경기일수록, 큰 의미를 가진 경기일수록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한 단계 높은 레벨의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것. 그렇기에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저는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 4번째 맞대결을 펼치기 굉장히 꺼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빌스를 원했지. 벵갈스의 저번주 승리가 굉장히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주전 레프트 태클인 조나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기도 했고, 사실상 저번주 이 선발로 나온 라인맨들을 살펴보면 이 백업 라인맨들이 무려 3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뭐 잘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조버로우를 작년 플레이오프처럼 조버로우 혼자서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잘 버텨주었어요.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이들의 승리 원동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러싱 블락, 패싱 블락 상관없이 뭐 럼블락에서는 굉장히 피지컬함을 통해서 빌스의 프런트 세븐을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패싱 블락에서도 뭐 빌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빅네임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막아주면서 조버로우를 안전한 포켓에 선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뭐 뛰어난 러싱 게임 그리고 뛰어난 패싱 게임이 펼쳐졌고, 조버로우는 그 어느 경기보다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편안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포켓이 이렇게 만약에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조버로우는 진짜
그냥 엘리트 쿼터백, 뭐 MVP급 퍼포먼스를 매 경기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쿼터백은 굉장히 리그 하위권의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도 팀을 혼자서 슈퍼볼로 캐리한 선수예요. 만약 저번 주에 그런 안정적인 포켓이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 완벽한 경기의 조율 능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조 버로우가 어느 팀을 상대로 하든 저는 뭐 승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을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주로 뭐 본인들의 그런 디펜스 색깔인 투 하이 존 커버리지를 주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조 버로우를 공략해내기 위해서 각종 뭐 블리츠, 존 프레셔 컨셉들을 가져왔고 조 버로우가 어떻게 반응해 오는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 버로우는 뭐 상대가 맨 커버리지든 존 커버리지든 또는 뭐 블리츠를 선보이든 뭐 다른 뭐 변장된 그러한 커버리지들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항상 최선의, 항상 정답의 플레이들을 선택을 해왔고, 지금 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뭐 단순히 뭐 패스의 정확성 뭐 이러한 것을 떠나서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현재 뭐 따라올 수 있는 쿼터백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뛰어난 레벨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칩스의 디펜스. 칩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변칙적으로 유명하죠. 이 뭐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 물론 선수 구성의 변화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미친 짓은 지금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윅2윅 게임 플래너로서의 스패그 코치의 그러한 공격성과 창의성, 이러한 것들은 이번 경기 벵갈스를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플레이 컨셉들을 충분히 해올 수 있는 그러한 코치이자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이 결국 신시내티 벵갈스를 굉장히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였고,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봤을 때 레이븐스는 어쨌든 뭐 강력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조 버로우를 공략하기 위해서 한 짓은 역시 계속해서 미친 변장들을 선보이는 거예요. 존 블리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로크완 스미스라는 라인베커가 결국 모든 뒤치락거리를 다 해주니까 혹여나 뭐가 잘못되더라도 로크완 스미스가 태클링을 해줄 그러한 실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레이븐스는 그러한 굉장히 미친 이런 디펜스 컨셉들을 선보였고, 결국 조 버로우를 조금 주춤하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그러나 볼티모어처럼 저는 칩스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벵갈스의 오펜스, 뭐 칩스의 디펜스가 이 코너백 그리고 디펜시브 백진들에 대해서 조금 매치업상의 그런 미스매치업이 유발되기 때문에 레이븐스는 분명 코너백진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뎁스가 좋고 그리고 탤런트도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플레이가 됐지만, 칩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벵갈스의 오펜스는 리시버들을 특히 매 스냅마다 매치업 나이트메어를 선보일 수가 있고, 또 단순히 디펜스가 이 커버리지를 뭐 변장하기 위해 뭐 이러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쿼터백을 리시버들과의 매치업을 조금 무시한다면 곧바로 뭐 자말 체이스에게 공을 던지면 되고, 티 히긴스에게 공을 던지면 되고, 타일러 보이드에게 그냥 공을 던지면 알아서 그 리시버들은 이 미스매치업을 활용을 해서 유유히 캐치를 따낼 수 있는 팀이에요. 지금 벵갈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더욱 인상적인 점은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예전 뭐 톰 브레디나 페이튼 매닝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11 퍼스넬 그리고 상대 디펜스가 우리 리시버에게 어떻게 매치업이 되고 상대 라인베커나 이 코너백들이 어떤 레버리지, 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를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세이프티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냅 전에 보고 상대 디펜스를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것, 그러한 유형의 자질을 현재 조 버로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단순히 모션, 뭐 단순히 플레이 액션 없이 이 샷건 베이스 기반의 오펜스에서 이만큼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칩스의 디펜스는 결국 뭐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뭐 커버 5 이 커버 투 맨 커버리지를 자주 사용하는 이 칩스는 결국 어린 코너백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만약 변장을 한다, 조버로우를 속이기 위해, 그리고 조버로우는 어쨌든 변장을 당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이고, 변장을 했을 때 이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칩스의 디펜스도 분명 조버로우를 속이기 위해 많은 것을 행해야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벵갈스는 결국 뭐 저번주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처럼 효율적인 이 조 믹슨이나 사마지어 피라인을 활용한 런더볼 운영을 통해서 매치업상의 우위를 발견하면 조버로우는 곧바로 그의 리시버에게 패스를 던지는 방식, 이렇게 퀵 디시전을 통한 뭐 체크다운, 스크린 패스, 이러한 오펜스의 구조적인 그런 도움을 더 얻어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 할 거고, 이러한 과정이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이 부분이 벵갈스 오펜스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냥 공을 빨리 던지기만 하는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와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 오펜스의 힘으로 벵갈스의 오펜스는 이 칩스 디펜스를 상대로 또 한 번 좋은 경기를 만들어낼 것은 분명해요. 저는 칩스의 디펜스가 뭐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벵갈스가 뭐 20득점을 못하게 그렇게 막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벵갈스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오펜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 잘 버텨주어야 돼요. 뭐 저번 주처럼 완벽하게 버텨주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최소의 값은 해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번 주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분명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고 예상외의 활약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들이 상대한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분명히 부족한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기껏해야 뭐 에드 올리버 정도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선수고 별다른 활약을 다들 펼치지 못했어요. 반면 캔자스 시티 칩스의 D라인은 올프로 퍼스트, 이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 존스가 있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사라지긴 했지만 뭐 프로볼 출신의 엣지러셔 프랭크라까지 있고, 또 유망주인 뭐 조지 칼라프티스, 이러한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칩스의 D라인의 가장 큰 힘은 큰 경기에서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벵갈스의 오라인이 이번 주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조버로우에게 완벽한 포켓을 선사한다. 사실 칩스의 D라인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칩스는 결국 뭐 4맨 러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겠지만 결국 뭐 때때로 뭐 블리츠나 5맨 러쉬를 섞으면서 조버로우를 계속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칩스 디펜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도 맞고요. 물론 조버로우는 뭐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도 뭐 퀵 디시전 게임을 통해서 뭐 필드 모든 곳을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는 경지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리듬을 찾지 못하고 칩스가 일관성 있게 압박을 해낼 수 있다면 칩스의 리드와 함께 경기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칩스 입장에서는 결국 벵갈스의 오라인을 개개인의 탤런트로 압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프레셔 패키지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벵갈스의 오펜스는 단순해요.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조버로우를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인들의 약점을 가릴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상대의 약점을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벵갈스의 디펜스는 현재 그들의 오펜스처럼 다양한 매치업을 펼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맨 커버리지, 존 커버리지 상관없이 이들은 모든 플레이가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그런 플레이 컨셉들을 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세이프티들, 뭐 디펜시브 라인맨들 너무나도 빠르고 피지컬한 플레이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모빌리티에 만약에 한계가 있다, 패트릭 마홈스가, 그렇다면 벵갈스는 분명 지속적인 프레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낼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벵갈스의 이 포맨 러쉬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칩스 오해를 공략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칩스의 오라인은 분명 러싱 블락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그에서 수준급으로 꼽히는 선수들이지만 특히 양 태클의 패싱 블락이 조금 정규 시즌 경기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벵갈스의 이 포맨 러쉬, 특히 뭐 트레이 핸드릭스나 뭐 샘 허버드 이 엣지 러셔들은 정말 뭐 와이드 나인 테크닉을 비롯해서 정말 태클과 엣지 러셔 온전히 1대1을 추구하는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칩스의 태클들이 만약에 아무런 도움 없이 정말 엣지 러셔와 1대1로 경합을 벌여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벵갈스의 쉬운 승리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벵갈스의 디펜스에서 한 가지 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챔피언십 매치업, 이 작년 챔피언십 경기에서 벵갈스는 이 3맨 러쉬 그리고 A 드랍 커버리지 이 전략을 통해서 패트릭 마홈스를 후반전에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이 투 하이 커버리지의 뭐 단점을 가진 이 패트릭 마홈스는 벵갈스 버전 이 8명을 커버리지 드랍을 시키는 이 전략에 분명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패트릭 마홈스는 그 후로 이 투 하이 커버리지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제 더 이상 약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만약 포켓 안에서 마홈스가 부상을 입고 마홈스의 이 움직임이 한정된 상황에서 8명을 상대로 뚫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발로써 시간을 벌고 그렇게 커버리지를 무너뜨리고 리시버들이 오픈 찬스가 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 패트릭 마홈스의 가장 큰 강점이자 이 본인이 이러한 전략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 과연 마홈스가 부상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디펜스의 전략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벵갈스의 디펜스는 분명 이 마홈스의 상태를 보고 이 전략을 이번에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가 당연히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요소는 트래비스 켈시예요. 트래비스 켈시라는 이 항상 칩스의 오펜스에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이 로봇 그 자체, 이 패트릭 마홈스와 현재 칩스 오펜스에 있어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선수. 잭슨빌 제거스는 이 선수를 견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기를 잃었습니다. 벵갈스는 계속해서 이 켈시를 상대로 더블 커버리지 혹은 라인상의 힛 전략을 통해서 꾸준히 압박을 해내야 하고 뭐 세이프티인 이 트레 플라워스가 만약에 출정한다면 그를 완전 트래비스 켈시 대비 스페셜리스트로 뭐 활용을 할 정도로 이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꾸준히 이 켈시라는 선수가 활약할 요소를 줄이고 뭐 주주 스미스나 다른 뭐 타이트엔드들과의 매치업에서는 벵갈스가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것이 벵갈스 디펜스에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물론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일단 칩스의 이 헤비 퍼스넬 그리고 뭐 타이트 스플릿 이러한 것들은 정확히 상대 디펜스가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이니까 트래비스 켈시가 다른 타이트엔드들과 함께 뭐 번치, 포메이션 그리고 뭐 포인트 리시버가 아닌 이 오프 리시버로 놓여있는 상태에서 디펜스는 사실 견제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케이 뭐 라우트를 대비하자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스크린 패스가 날라오고 갑자기 뭐 모션을 한다든지 더욱더 이러한 칩스의 오펜스의 장치들은 상대 디펜스에게 좀 더 대응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칩스는 현재 폭발력 있는 런 게임까지 보여주고 있기에 뭐 너네가 뭐 라우트를 대비해서 패스 위주의 커버리지를 펼치면 그냥 단순하게 칩스는 이제 런더볼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즉 칩스의 이 헤비 퍼스널을 상대로 벵갈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벵갈스는 결국 이 본인들의 라인베커 포지션의 커버리지 능력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이 라인베커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헤비 퍼스널을 펼치면 그냥 라인베커를 더 꺼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벵갈스처럼 이 라인베커들이 물론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좀 커버리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더 런 디펜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블리츠나 그리고 뭐 3명의 라인베커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팀이라면 벵갈스는 분명 저는 3명의 라인베커가 아닌 3명의 세이프티 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세이프티 1명을 뭐 니켈 라인베커처럼 쓰는 건데 뭐 제시 베이츠나 본 벨 그리고 뭐 트레 플라워스 그리고 덱슨 힐 이러한 어쨌든 좋은 이 세이프티 뎁스를 가진 벵갈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런 디펜스를 최대한 막아내고 그리고 서드 다운 상황에서의 타이트엔드과의 그런 커버리지 매치업도 해결하는 것, 이를 통해 칩스의 이 서드 다운 갱신, 이 숏 인터미디에이트 야드 게임을 막아내는 것이 벵갈스 디펜스에겐 굉장히 준비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두 팀의 코치들은 뭐 잭 테일러 감독을 제외하면은 모두 하나의 특별한 게임에 있어서 특별한 게임 플랜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코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각 팀들의 전략 싸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필드 위에서 실행을 시키는 선수들의 대결, 그 어느 경기보다 레벨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뭐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 그리고 신시내티의 오라인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 경기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가 터진다면 일방적으로 경기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항상 플레이해왔던 지난 3개의 경기처럼 경기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한 끗 차이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누가 마지막에 득점을 하느냐, 누가 마지막에 공을 들고 있느냐, 거기에 승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의 뭐 승자를 예측을 하자면 신시내티의 오라인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시즌, 올해 시즌 초, 그리고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그러나 오라인에 상관없이 조버로우와 신시내티의 오펜스는 일관성 있는 득점을 펼쳐주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벵갈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오라인이 나쁘든 좋든 벵갈스는 득점을 하고 조버로우는 그냥 잘해요. 물론 이는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단순히 이번 부상만이 아니라 뭐 정규 시즌 그리고 뭐 예전 커리어에 있어서 수차례 부상을 입었지만 그 다음 주 곧바로 마홈스만의 플레이들을 펼쳐내면서 이 우려들을 떨쳐냈어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자면 경기가 너무나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 어느 경기보다 올 시즌 예측이 힘든 경기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도 좀 칩스에게 마음이 기울어요. 그 이유는 패트릭 마홈스라는 선수가 같은 상대에게 4연패를 당한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패트릭 마홈스와 이 앤디 리드 감독, 이들은 그간의 패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간 3연패의 서력을 이번에 극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트릭 마홈스의 발이 건강하든 아니든 저는 마홈스가 4연패를 당할 거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칩스의 정말 한 끗 차이 승리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고 저는 24대 20 캔자스 시티 칩스가 2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hat's the difference going to be? I mean, yeah, both rosters are talented. They have guys at every single position they're playing at a high level. We have guys at every position that are playing at a high level. I mean, I think every single person that's probably been on your show has said, hey, what the keys to victory are hold on to the football, force turnovers, and score points. Hey, it's going to be like every football game. You know, it's going to be in a hostile environment. We can't give them reasons for their crowd to be louder than they're already going to be. And so I think our defense is going to do a really good job. They're going to try to force turnovers early, and if they can get us the ball quick and we can get on them early, kind of try to take their fans out of it, I think that'll be huge for our momentum. But hey, the thing about Philly, they're never going to back down from a fight, and they're never going to quit. And so it's going to be a full 60-minute game of violence and grit and super fun times.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뭐 리그 32개 팀을 통틀어서 가장 완성적인 두 팀을 꼽자면 저는 이 두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탤런트 상으로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두 팀은 당연히 현재 이 두 팀이 챔피언십에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각자의 팀 컬러는 분명히 다르지만 두 팀 모두 O라인, D라인, 이 트렌치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팀 모두 런더볼을 추구하는 오펜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뛰어난 플레이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헐츠가 이끄는 이글스, 그리고 퍼디가 이끄는 나이너스, 24살, 23살 쿼터백들의 대결인데 과연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I think Philly's a little bit different. Philly's full of all vets. They have 6 former first-round draft picks on the D-line. Fletcher Cox is still playing at a high level. They have Ndamukong Suh, right? That's crazy. I saw Ndamukong Suh play when I was a sophomore in college. He was playing for Nebraska, and I saw him like rip people's heads off in college. Still in the game. Can't wait to play Ndamukong Suh again. I mean, they've got guys that are playing at a high level. Brandon Graham on the edge. He likes to talk a lot of trash, and that's what he's really good at. And he's also very low to the ground, explosive, strong, knows offensive plays. So they have talent all over the football field, and it's going to be our scheme and our players are just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e noise and deal with their ability and deal with their veteran leadership and just try to come out there and execute. 먼저 나이너스 오펜스를 살펴보면 브록 퍼디의 손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오펜스, 현재 12연승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연승이라는 수치가 저는 나이너스 오펜스의 강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엘리트 쿼터백이 이끄는 오펜스, 뭐 패트릭 마홈스, 신시내티 벵갈스의 조 버로우, 그리고 이글스의 젤런 헐츠까지 이 엘리트 쿼터백들이 가진 오펜스는 오펜스가 구조상으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쿼터백 스스로 그 기회를 창출해내어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나이너스에는, 브록 퍼디에게는 그러한 장점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브록 퍼디를 깎아내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7라운드 루키 쿼터백인 퍼디는 물론 괜찮은 패스 정확성, 디펜스를 읽어내는 눈, 침착함, 그리고 뭐 스크램블링 능력까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리그 평균급의 쿼터백만 가지고 있어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잘 굴러가는 팀이에요. 지미 갈라폴로가 나이너스를 이끌면서 얼마나 좋은 승률을 거둔지 우리는 모두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리그 최고의 오펜스 탤런트, 리그 최고의 디펜스, 그리고 리그 최고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까지. 나이너스에게 있어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단지 공만 잘 건네주고 턴오버 없이 플레이를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챔피언십 라운드부터는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는 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가졌고, 그리고 더 뛰어난 쿼터백을 가진 팀이에요. 그 팀을 상대로 쿼터백이 단지 리그 평균급의 플레이만 펼쳐주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대 쿼터백보다 더욱더 뛰어난 플레이를 펼쳐야 되고, 우리 팀이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서 캐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뭐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슈퍼볼 경기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이들은 갈라폴로를 통해서 슈퍼볼 트로피를 드러낼 수는 없다. 우리는 트레이 랜스,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 쿼터백을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퍼디는 분명히 부족한 쿼터백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물과 뭐 팀에 대한 헌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단지 챔피언십, 이 슈퍼볼 무대에서 퍼디는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난 플레이오프 2경기 동안 저는 충분히 목격을 할 수 있었고요. 브록 퍼디의 지난 2경기, 이 선수는 턴오버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또 스탯상으로 굉장히 좋은 스탯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점은 분명히 대단하고,
팀에게서 요구되는 몫을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스탯에서 드러나는 요소가 아니라 실제 이 선수의 플레이, 실제 이 선수의 필름을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퍼디는 이 경기 초에 너무나도 많은 오픈 찬스를 놓치고 있고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 플레이오프 2경기 모두 나이너스가 시애틀 시옥스와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들을 상대로 전반전에 압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시애틀 시옥스에게는 전반전에 리드를 당하기도 했고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는 전반전 리드를 하긴 했지만 뭐 6대 9라는 어쨌든 아슬아슬한 점수차로 리드를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이너스는 리그 최고의 오펜스 탤런트진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단순한 러닝백을 떠나서 슬란 리시버 그리고 그냥 아웃사이드 리시버 모든 라우트를 탈 수 있는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리그 최고의 야드 애프터 캐치 창출 능력을 가졌고 리시버와 러닝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디보 사뮤엘 그리고 피지컬하고 굉장히 뛰어난 블락킹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서드다운에 특화된 리시버인 브랜든 아이유 그리고 리그 최고의 풀백이자 상황에 따라서 리시빙과 러싱이 모두 가능한 올프로급 뭐 풀백이죠. 주스책 최고의 블락킹 타이트엔드이자 올프로 퍼스트의 이 리시빙 능력까지 가진 조지 키를 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슈퍼플레이를 펼쳐도 경기는 나이너스의 승리로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규 시즌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이너스는 이러한 모토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나이너스는 굉장히 힘든 오펜스를 선보였어요. 굉장히 고전을 했었죠. 3쿼터까지 이들은 단 9점밖에 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는 2개의 턴오버나 가져왔음에도 이러한 결과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턴오버들을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지 못하였고 번번이 필드골로 이어졌고 카우보이스의 이러한 강력한 디펜스를 상대로 전혀 활로를 찾지 못했어요. 특히 런더볼이 잘 되지 않았어요. 러싱 게임이 잘 되지 않았는데 물론 나이너스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계속해서 러싱을 시도를 해왔고 그로부터 본인들의 오펜스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러싱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물론 4쿼터가 돼서 이 노력은 성공을 했어요.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점점점 더 지친 상황이었고 이들의 런 디펜스가 갑자기 뚫리기 시작했고 결국 나이너스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죠. 이러한 순간 속에서 나이너스 오펜스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된 시도예요.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의 것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탤런트가 분명히 너네의 탤런트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통해서 어쨌든 이들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상대가 본인들의 탤런트에 버금가 또는 더 뛰어난 팀을 상대한다면 과연 이러한 모토가 통할까? 오펜스 탤런트들에게 제발 우리 10번 시도하면 너네가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만 한 번씩만 해줘도 우리는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식의 기대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단순한 뭐 5야드짜리 런을 뭐 20야드, 30야드짜리 런으로 성공한다든지 뭐 디보 사뮤엘이 뭐 3야드짜리 캐치를 뭐 10야드짜리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조지 키를이 뭐 30야드짜리 오버스로우 패스를 간신히 잡아낸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나이너스는 성공을 거두어왔어요. 그런데 상대 디펜스가 굉장히 뚫기 힘들고 본인들의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고 즉 쿼터백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그것을 퍼디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분명히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과연 퍼디가 그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루키의 실수를 안 저지를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퍼디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카일 셔나한 감독은 나이너스의 오펜스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먼저 이글스의 디펜스는 이 4명의 두 자리 색을 기록한 선수가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과 압도적인 깊이를 자랑합니다. 저번 주 뉴욕 자이언츠의 데니얼 존스의 경우에는 정말 혼이 빠진 그런 얼타는 모습을 보였고, 데니얼 존스가 본인의 장기인 이 발을 활용하기도 전에 이글스의 디펜스 선수들은 더욱더 이 기회를 박탈해버렸어요. 물론 브록 퍼디가 때로 이 플레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라마 잭슨이나 젤런 헐츠나 저스틴 필즈나 이러한 선수들처럼 빠르고 민첩한 커터백은 아니에요. 이 무지막지한 D라인을 토대로 이글스는 또한 단지 안주하는 팀인 것도 아니고요. 4맨 러쉬, 5맨 러쉬 상관없이 더욱더 빠르고 상대 쿼터백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과감성을 가지기도 한 이들은 퍼디 입장에서 저는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레셔를 바탕으로 이글스의 디펜스, 이 백세븐 선수들은 비전 테크닉을 선보이고, 비전 테크닉이라는 것은 즉 쿼터백의 눈, 어깨, 힙 이러한 것들을 포착을 하면서 끝까지 본인의 리시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러면서 상대가 어디에 공을 던질지를 미리 예측하며 인터셉션을 앗아오기 위한 그런 위주의 플레이들을 펼치는 것, 이러한 테크닉을 선보이면서 언제든지 퍼디에 이러한 공을 빼앗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브록 퍼디에게 있어서 일관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바로 이 RPO 상황에서, 그리고 프리스냅, 그리고 포스트 스냅, RPO 상관없이 인사이드로의 패스를 너무나도 쉽게 던진다는 거예요. 상대 라인베커가 어떻게 붙어있든 상대 D라인맨이 어떤 테크닉을 선보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퍼디는 때로 인사이드 슬랜트 이러한 패스들을, 타이트한 패스를 너무나도 수비수가 많은 곳으로 그냥 과감하게 던진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터셉션을 당할 위기가 몇 번씩 있었어요. 만약 이글스가 이를 잘 이용해내고 읽어낼 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인터셉션에 대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나이너스 입장에선 이 브록 퍼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스크린 패스, 그리고 플레이 액션, 이러한 것들의 플레이를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싶고, 결국 중요한 것은 런더볼이죠. 리그 최고의 런게임 디자이너가 감독인 카일 셔나한,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런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오펜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팀 전체 중에 가장 약점이라고 꼽히는 부분은 바로 런 디펜스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사실 약점이라고 저는 딱히 지목을 하고 싶진 않은 게, 이글스의 디펜스는 구조상으로 런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중요시하는 팀이에요. 런 디펜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패스러시, 오히려 커버리지, 이 패싱 디펜스에 대해서 더욱더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모든 디펜스는 구조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패싱 디펜스, 런 디펜스 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택한다면 이글스는 패싱 디펜스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런 디펜스가 물론 좋지가 않더라도 어쨌든 이글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팀이 진심으로 상대의 패싱 디펜스가 패싱 오펜스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오케이, 우리는 런 디펜스에 집중하자 라고 뛰었을 때, 특히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 이글스의 런 디펜스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즉, 만약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런더볼을 통해서 이글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전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곧바로 터치다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결국 이글스에게 있어서 단순히 러싱만이 아닌 패싱에 대한 위협도 충분히 주면서 이글스가 패싱 디펜스에 쉽게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들이 어쨌든 런더볼을 통해서 경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패싱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경기 초반에 셋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이 카일 샤나한 감독이 이 펄스다운 상황에서의 패싱 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선보이면서 이글스가 좀 패싱 디펜스를 견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브랜든 아이육이나 조지 킬을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매치업상의 우위를 가진 선수들을 통해서 브록 퍼디의 굉장히 잘 짜여진 이 스킴들을 통해서 패싱 게임을 경기 초반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본인들이 가진 이 화려한 선수들, 이 플레이 디자인을 통해서 런더볼을 성공을 시켜야 되고, 결국 이글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글스도 결국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굉장히 타임 오브 포지션을 많이 잡아먹고 게임 매니지먼트를 중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게임 컨트롤링 능력을 나이너스가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이너스는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슈퍼스타 탤런트, 슈퍼파워 스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하는 이글스, 본인들보다 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팀이에요. 단순히 10번 시도한다고, 뭐 20번 시도한다고 그것이 모두 한 번씩은 뭐 실수하겠지, 한 번씩은 우리의 선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나이너스는 카일 샤나한 감독은 더욱더 뛰어난 경기 플랜을 준비해내야 되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진정 본인이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 경기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입장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what's most important is making sure we shut down their run game. That'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do as a team is run the ball. No matter who it is, Christian, Devo, their offensive line collectively, they want to move the line of scrimmage and play on our side where we want to play on their side. So it's important for us to make sure we shut down that run and make it a one-dimensional team, and then I think we'll have a lot of fun from there. 젤런 헐츠가 이끄는 이글스의 오펜스는 저번 주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정말 압도를 했습니다. 이 젤런 헐츠가 분명 올 시즌 MVP를 놓친 게 뭐 부상 때문에 놓친 게 아니냐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헐츠는 자이언츠 상대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정말 제가 디펜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너무나도 짜증날 정도의 플레이를 펼쳤어요. 먼저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라마 잭슨, 저스틴 필즈 이러한 더 빠른 쿼터백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따라올 수 없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형의 듀얼 스렛 쿼터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듀얼 스렛 쿼터백이 아닌 포켓 패서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은 아까 언급한 라마 잭슨과 저스틴 필즈를 포함하여서 리그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 젤런 헐츠가 유망주일 때, 뭐 오클라호마나 알라바마나 그 시절에 드래프트 직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선수는 분명 런과 패스를 모두 할 수 있다. 분명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 잠재력을 터트릴 수만 있다면 이 선수는 정말 엄청난 쿼터백이 될 거다. 이러한 상상력, 이러한 가정을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몇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젤런 헐츠는 그 수준에 현재 도달하고 있습니다. 젤런 헐츠는 올 시즌 포켓 쿼터백으로서 너무나도 큰 발전을 거두었고, 그 결과물에 대한 원동력은 결국 이글스의 시스템, 이글스의 탤런트 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오라인 뎁스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포켓을 선사해 주었고,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진, 이들의 런닝백진, 그리고 이들의 오펜스 시스템은
젤런 헐츠의 성장을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젤런 헐츠는 이 포켓 패서로서 요구되는 뭐 안정적인 풋워크, 그리고 스로잉 메카닉, 그리고 눈, 필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패스의 정확성, 모든 부분에서 본인을 점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서 리그 최고의 오펜스, 리그 MVP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오펜스는 그리고 단지 뭐 젤런 헐츠가 듀얼 스렛 쿼터백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시종일관 이 쿼터백의 런 옵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더 답이 없는 것은 우리의 디펜스가 어떤 컨셉으로 이글스를 상대로 카운터를 매기든 이글스는 그거를 또 카운터 펀치를 먹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번주 자이언츠는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젤런 헐츠를 막기 위해서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이글스의 리시버들을 상당히 무서워했죠. 왜냐면 맨 커버리지를 정규 시즌 펼쳤다가 뭐 디반테 스미스에게 뭐 슬랍 페이드 계속해서 당하면서 오케이, 우리 코너백 딸린다, 우리 존 커버리지로 빅플레이를 줄여내자 라고 존 커버리지를 펼쳤지만, 그럴 때마다 젤런 헐츠의 이 옵션 플레이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안되겠다, 맨 커버리지 펼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글스는 바로 리시버들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1대1 딥볼 만들어내 하면은 젤런 헐츠의 정확한 패스와 이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를 비롯한 이들의 리시버들의 패스 캐치 경합에서의 승리, 이러한 것들에서 뒤처지게 된다고요. 즉, 지금 이글스의 오펜스 탤런트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풍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 오펜스의 특수성 때문에 디펜스의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와도 카운터를 항상 맞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이글스의 오펜스를 살펴보면, 어쨌든 이글스의 오펜스도 나이너스와 마찬가지로 런더볼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저번주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패스는 24번, 러싱은 44번이라는, 러싱을 거의 2배나 더 많이 했죠. 이러한 팀들이 사실 볼티모어를 제외하면은 몇 없어요. 애틀란타 팔콘스나 이러한 팀들을 제외하면은 엄청난 러싱을 보이고, 뭐 이들의 런닝백, 젤런 헐츠의 뭐 리드 옵션 플레이, 계속해서 디펜스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뭐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단순히 뭐 2가지의 이 옵션 플레이가 아니라 뭐 트리플 옵션 플레이까지 펼치면서 디펜스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디펜스의 입장에서 이글스와 같은 오펜스를 상대할 때, 이 듀얼 스렛 쿼터백을 상대로 할 때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본인들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디펜스, 본인들이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본인들의 플레이 컬러를 여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상대 오펜스가 옵션 플레이를 즐기고 본인의 디펜스는 상대에 따라서, 오펜스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한다. 이는 즉 디펜스의 수동성을 요구하게 돼요. 디펜스의 최고의 패스러셔가 이 존 리드 플레이에 대해서 무력화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된 리드 플레이에 지치면서 디펜스의 체력적인 저하가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디펜스에게 있어서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점, 이 부분이 이글스를 상대할 때 상대 디펜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역시 뭐 헤비 퍼스널을 주로 사용하면서 상대 디펜스를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플레이 움직임에서도 느리고 반응하게 만들지만, 옵션 플레이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구성원, 이 패키지들에서도 느리고 반응하게 만들어요. 너무나도 이글스는 이 터프하고 강한 오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디펜스가 헤비 퍼스널을 상대로 가벼운 뭐 니켈 패키지, 다인 패키지를 펼치면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냥 계속해서 팬케이크를 당하는 거죠. 뉴욕 자이언츠도 이 라인베커진, 뉴욕 자이언츠의 이름 없는 이 라인베커들,
그리고 이글스와의 매치업에서 그야말로 압살을 당했어요. 물론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그래도 자신 있는 것은 이들의 라인베커진들은 리그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 헤비 퍼스널의 상대에 따라서 자신있게 베이스 패키지를 꺼내 들고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를 선보일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헤비 퍼스널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이너스의 라인베커진들이 단순히 런 디펜스의 강점을 가진 것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패싱 오펜스를 상대로도 수준급의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레드 워너나 뭐 그린로우나 모두 굉장한 커버리지 능력과 스피드를 가졌고,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CD 램이라는 리시버를 슬롯에 배치하고 샵3 리시버로 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심,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 이들의 심을 공략하는데, 다운필드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워너나 그린로우는 계속해서 오케이, 이것이 러싱 오펜스가 아닌 플레이 액션이다 라는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마치면서 슬롯 리시버인 CD램을 라인 선상에서부터 완전 후방 심까지 완벽하게 따라가면서 커버리지를 보였어요. 계속해서 말이죠. 경기 내내. 즉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인 CD램이 이 라인베커와의 매치업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계획을 해온 것은 라인베커와의 미스 매치업을 유발해서 캐치를 따내는 것인데, 나이너스를 상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실행을 해내지 못했어요. 단 하나의 캐치도 기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나이너스 라인베커들의 커버리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뜻이죠. 저는 이글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라인베커들을 공략하고 뭐 이러한 이 필드의 중간에 노리는 오펜스 플레이들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나이너스의 약한 코너백들을 노리는 이 아웃사이드에서의 대결이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글스는 분명 AJ 브라운, 올 시즌 최고의 컨테스티드 캐치 리시버를 가졌고, 디반테 스미스 또한 뭐 레드존 상황에서 굉장히 이 얇은 프레임과 다르게 굉장히 뛰어난 이 터프한 경합을 보일 수 있는 리시버고요. 그리고 저는 나이너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만약 이러한 대결을 펼쳐지면 이글스에게 분명히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러한 오펜스, 이러한 패스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세이프티의 도움 없이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1대1 매치업을 이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글스의 오펜스는 뭐 12 퍼스널이나 뭐 13 퍼스널 타이트 엔드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리시버에게 1대1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전략을 준비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너스라는 팀이 뭐 단순히 라인베커 뿐만이 아니라 뭐 디포이급 플레이어가 있는 이 D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닉 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젤런 헐츠의 리드 플레이, 리드 옵션 플레이를 통해 어쩌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D라인맨 전체가 힘을 내줘야만 헐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듀얼스의 쿼터백들을 막을 때 디펜스의 전략은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쿼터백, 이 오프 스크립트 된 플레이에서 정말 슈퍼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상대할 때 디펜스의 패스러시 전략은 포켓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 엣지를 락을 거려버리는 그런 테크닉을 선보여요. 단순히 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태클과의 싸우고 뭐 인사이드로 뭐 돌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태클을 블러시하면서 상대 쿼터백이 단지 포켓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테크닉을 선보여요. 이러한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쿼터백의 플레이 창출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디펜스가 유도하는 것이고, 만약 플레이 창출 능력이 사라지면, 즉 정해진 스크립트된 플레이상에서의 플레이만 펼칠 수 있다면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너네 쿼터백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다. 너네 쿼터백에 이 스크립되지 않은 그런 플레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이 무섭지, 만약 포켓 안에서 가둬지면서 예상된 플레이들을 펼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대부분의 디펜스들은 듀얼스랙 쿼터백을 상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글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글스의 오라인이 뭐 그만큼 대단한 선수들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 듀얼스랙 쿼터백이긴 한데 이 쿼터백이 올 시즌 포켓 안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의 레벨, 현재 굉장히 침착하고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잘 던질 수 있는 쿼터백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이러한 패스러시 테크닉을 선보여도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나이너스의 디펜스, 뭐 디미코 라이언스가 뭐 이번 오프시즌에 감독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어떻게 준비를 해올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는 분명 너무나도 다양한 방면에서 공격을 펼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매치업은 이러한 상상보다는, 예측보다는 직접 경기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들의 경기는, 그리고 이들의 트렌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 어느 경기보다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자면 먼저 두 팀 모두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두 팀 모두 이 라인에서 시작되는 피지컬함과 터프함은 굉장히 치열하고 올 시즌 통틀어서 가장 플레이의 레벨이 뛰어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오펜스의 창의적인 뭐 플레이 콜링, 플레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는 뭐 디미코 라이언스도 때로는 좀 예측 가능한 디펜스 플레이 콜링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조나단 게넌 이 디펜시브 코치도 작년 시즌에 단조로운 디펜스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올 시즌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탈피를 경험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분명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두 코치 모두 보이겠지만 뭐 썰드다운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변칙적이고 공격적인 디펜시브 플레이 콜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 콜에 대해서 브록 퍼디, 젤런 헐츠, 상대 쿼터백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좌지우지 될 거예요. 결국 너무나도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두 팀, 이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누가 더 많은 슈퍼 플레이들을 펼치냐 뭐 이런 것들도 결국 재미가 보장이 될 거고, 그만큼 이들이 펼치는 플레이의 레벨이 너무나도 뛰어날 것이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처럼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겠는데 결국 이 경기의 승자는 쿼터백이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플레이 레벨은 분명 지금 너무나도 뛰어나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글스의 탤런트들을 여지없이 완벽한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선수. 브록 퍼디 또한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기록을 했고, 본인의 커리어가 뭐 7라운드 루키 쿼터백으로 끝나지 않을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젤런 헐츠의 레벨을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힘들어 보여요. 오펜스 스킴, 뭐 오펜스 탤런트, 이러한 것들에 의한 오픈 찬스를 마음껏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퍼디는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젤런 헐츠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스는 그 오픈 찬스를 마음껏 만들 수 없는 대상이고요. 저는 리그 최고의 탤런트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브록 퍼디에게 커리어 첫 패배를 선사하고 슈퍼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24대 16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상 챔피언십 라운드 프리뷰를 마쳤는데요. 두 매치업 모두 정말 치열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수준이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뭐 AFC의 경우에는 두 쿼터백들의 맞대결, 정말
매직 플레이를 매번 선보이는 매직 마홈스, 매직 버로우,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을 쿼터백들 펼칠 것 같고, 뭐 NFC의 경우에는 이 라인 싸움을 주축으로 펼쳐지는 이 피지컬한 싸움들, 이 트렌치의 싸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들의 그냥 창의적인 플레이 콜, 과감성,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펼쳐지면서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슈퍼볼까지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챔피언십 무대를 통해서 2023년 슈퍼볼 진출팀이 과연 누가 될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재밌는 챔피언십 라운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Passion is free. Nobody can charge you for passion. Nobody can tell you what passion looks like. Because that's all about you. Effort is isolated. The reason why effort is isolated, because nobody can dictate it. Effort is 100% in the mind. No coach, no player, nobody else can make you run to the ball. Nobody else can make you finish a tackle. Nobody else can do it. That's why it's the most isolated things in this earth right now. It's effort. And when you finally figure it out, how to win real battles, it's found through fundamentals. That's what wins championships. That's what wins championships. That's what wins championships. That's what wins championships. That's what wins championships.